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랫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것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살인의 추억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통해 화성 연쇄 살인이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진 가운데 오늘은 살인의 추억을 꺼내볼까 합니다. 또 다른 귀로 듣는 영화를 감상하시려면 하단 더보기 칸을 참고해주세요. 시간은 1986년입니다.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덜덜거리는 경운기를 타고 오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두만, 형사입니다. 경운기는 논 한가운데서 멈추더니 박 형사가 농수로 터벅터벅 걸어가 한 지점에 쪼그리고 앉게 되는데요. 그는 근처에서 찾은 버려진 깨진 거울을 이용해 시멘트 구조물 밑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다 곧이어 표정이 굳어지는데요. 이 캄캄한 수로 밑에는 살갗을 드러내고 손발이 묶인 여성의 시신이 있었고 주위엔 개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그녀의 옷가지가 발견되었고 시신 발견 직후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박 형사는 먼저 용의자로 죽은 이의 전 남자친구를 비롯해 동네에서 불량해 보이던 남성들을 수소문해 취조를 시작하지만 웬일인지 범인의 윤곽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또 다른 살인사건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에 박 형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반장님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지난번과 비슷하게 논두렁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일단 근처에서 발견된 발자국을 확인했고 이후에 시신으로 다가가 보니 붉은색 옷을 입은 여성 시신은 뒤로 손이 묶인 채 얼굴에는 속옷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다 나와서 시신을 구경하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도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무턱대고 사진을 찍어대고 감식반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 그런데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 두 번이나 비슷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다니 박 형사와 반장이 한탄을 하고 있을 때쯤 저기서 덜덜거리는 경운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박 형사가 뭔가를 눈치챈 듯 경운기를 향해서 달려갔고 급히 멈추라는 표시를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경운기는 바로 지나쳐버렸고 그 덕에 아까 발견한 범인의 발자국은 무참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한편 박 형사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살림으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무릎에 눕히고 귀를 파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남편에게 동네 할머니들에게 흘러들은 이야기를 하나씩 건넵니다. 마을에서 식당을 하는 백 씨에게 약간 맛이 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두 번째로 살해된 이항숙을 평소 따라다녔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항숙이 살해되던 날 그날 밤 아들 백광호가 이항숙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는 걸 동네 할머니가 직접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화들짝 놀란 박 형사는 급히 몸을 일으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동네를 뒤지다 백광호를 발견한 곳은 동네 오락실. 한 구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백광호를 그는 빤히 쳐다보게 되는데 얼굴을 포함해 몸 전반에 화상 자국이 있고 지능도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두 사람은 취조실에 앉아 있습니다. 백광호는 얇은 티에 속옷바람으로 박 형사 앞에 앉아서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듯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요. 박 형사가 떠보듯이 물어봅니다. 향수기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닐 거야, 그치? 그냥 처음에는 몸이나 만져보고 싶었겠지? 이 질문에 백광호는 감정 없는 말투로 대답합니다. 안 만졌어. 박 형사는 이 대답에 상관없이 계속 미끼성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래서 죽였구나? 죽여놓고 만져보려고? 백광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닌데?
그런데 이때 쿵쾅거리는 시끄러운 발소리를 내며 지하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 형사 동료인 조용구 형사인데요. 그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이 군하시는 발로 백광호를 거침없이 차버립니다. 이후 발길질은 계속되었죠. 백광호는 무방비 상태로 폭력을 당했고 지켜보던 박 형사가 뭐 이쯤 되면 알아들었겠지 싶어 묻습니다. 야, 네가 진짜 죄가 없어? 만신창이가 된 백광호는 울먹이면서 고개를 옆으로 졌습니다. 최근 마을에 발생한 이 여성 강간 살인 때문에 사실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고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들은 어쨌든지 하루라도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건의 규모가 커지자 서울에서 근무하던 서태윤이라는 형사가 새로 부임해 옵니다. 그는 여태까지 보던 시골 형사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신중하고 까다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 형사가 투입이 돼서 박 형사와 동조 수사를 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박 형사가 용의자 백광호의 신발을 훔쳐서 사건 현장에 발자국을 찍고 놓고는 사진으로 남기거나,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백광호가 약간은 좀 지능이 모자란 아이인데 협박과 폭력을 일삼아서 유도신문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었죠. 사실 이에 백광호는 세뇌받은 대로 형사들 앞에서 살인 과정에 대해서 그냥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진술하는 살인 과정을 들어보니 기찻길 옆에서 향수기의 브라자와 스타킹, 핸드백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고. 그랬더니 이 향수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죽은 것 같았다고 자백합니다. 박 형사와 동료는 재빠르게 이 말을 녹음기에 담아냈죠. 백광호는 이어서 향수기 죽고는 그녀의 속옷을 머리 위에 모자처럼 씌운 뒤 다시 벗겼던 옷을 입혔다고 중얼거립니다. 녹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던 중 형사들은 다급히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추궁하는데 돌연 백광호는 순진무구하게 말하죠. 나야 모르지. 백광호가 범인이라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반장과 박 형사 그리고 동료는 그를 범인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한 뒤에 기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 사람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걸 좋아했던지 어쨌든 기자들 앞에서 포즈까지 취해 보이면서 사건이 이제 다 해결됐다고 공표를 하는데요. 하지만 무언가 탐탁지 않았던 서 형사는 현장 검증을 위해 길을 나서는 백광호를 붙잡아 그의 손을 살펴봅니다. 손은 오래전부터 화상을 입어 약간 짓물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젓가락질도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서 형사는 반장에게 달려가서 아니 저렇게 화상을 입은 손으로 죽은 여자의 손, 발을 꽁꽁 묶고 매듭까지 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반장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현장 검증은 역시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어리버리한 백광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강요하지만 그는 상황을 제대로 재현해내지 못한 채 겁에 질렸고 곧이어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부짖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결국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려는 현장 검증은 실패했고 백광호는 혐의를 벗게 됩니다. 다시 미궁에 빠져버린 사건, 구반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반장 신동철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박 형사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 기호를 브리핑 받지만 어딘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 내용에 형사들을 한심한 듯 쳐다봤죠. 이때 신 반장이 묻습니다. 죽은 두 여자 사이에 공통점은 없었냐고요. 그리고 이때 서 형사가 말합니다. 둘 다 비 오는 날에 살해됐다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빨간색 옷을 입은 얼굴이 예쁜 여성이었다라는 것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달 전에 실종된 현순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서 형사가 지적을 하는데 그녀도 실종된 당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실종된 날은 비가 오던 날이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박 형사가 야, 내가 걔 잘 알아. 걘 옛날부터 원래 서울 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애야. 그냥 가출한 거라니까? 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반장은 서 형사가 준비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봅니다. 드디어 서 형사는 팀을 꾸려서 실종된 현순이 살해당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신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들판에서 목이 졸려 있고 손이 묶여 있으며 팬티가 얼굴에 씌워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부검 결과 정액이 발견되긴 했지만 너무 양이 적어서 확인이 불가능했고요. 이번에도 지난 2번의 살인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물품으로 목을 조르고 결박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안타까운 건 이 비슷한 수법 외에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범인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형사들은 덫을 놔보기로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동료 여형사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으슥한 길을 지나가게 한 것이었죠. 이렇게 몇 번의 함정 수사가 진행되지만 범인은 여간에서 미끼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를 피하러 잠깐 들렸던 곳에서 우연히 여자 중학생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 옆에 서 있는 어른들이 이제 형사라는 걸 알게 되자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들의 학교 근처 변소에 미친 남자가 숨어 사는데 밤만 되면 몰래 나타나서 여자들을 죽인다는 거죠. 형사들은 그저 아이들이 하는 우스갯소리라 여기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은 또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정류장으로 남편을 마중 나갔던 한 부인이 끔찍한 살인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전과 비슷한 살인수법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간 서 형사가 크게 소리칩니다. 모두 그대로 있어요. 감식반 올 때까지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요. 이렇게 현장을 잘 보존한 덕분에 이번엔 범인의 발자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빈틈없는 범인 때문에 경찰들이 난항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주로 서에서 있던 여경이 예상치 못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녀가 다가오더니 평소 자주 듣는 라디오 프로에서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라는 곡이 꾸준하게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곡이 흘러나오는 날이 사건이 터진 날들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곡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을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박 형사는 정말 추리소설 너무 잘 쓴다 하고 비웃지만 서 형사는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다며 일단 엽서를 보낸 일을 수소문하려 했지만 이미 방송국에선 엽서를 처분했다고 들려옵니다. 한편 답답한 마음에 박 형사는 무당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범인의 행방을 무당에게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소용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무당을 만나고 돌아오던 야심한 밤, 박 형사와 동료는 살해 현장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한 남성을 보게 됩니다. 박 형사는 순간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떠올랐고 그를 주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남성은 현장을 기웃거리더니 곧이어 여자의 브라자와 팬티를 꺼내 이렇게 바닥에 펼쳐놓고는 자위행위를 시작합니다. 이런 수상한 모습을 지켜보던 형사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이내 그를 덮치려 했지만 남자는 눈치를 채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요. 그러다가 그는 한 공사 현장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형사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그와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박 형사는 형사의 직감으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다가 정확히 그 남자를 짚어냅니다. 그는 과연 범인일까요?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